됐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깊은 농담입니다. 요즘에 왜 그래?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올려보고 있어요. 목소리 좋던데요? 뭐야, 삼국지가 들어봤어? 네,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그래?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확실히 약간 긴장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열린 강좌 장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쉬어야 되겠죠? 쉬어서요? 다음 주에 뭐 시험 본다면서요? 네. 토요일 날 네. 둘이 해? 뭐 저는 방송으로 보내드려야죠. 방송으로 시험장에서 보게? 이거 끝나고 집에서. 아, 끝나고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은 두 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양생주와 인간세 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장자가 총 7편인데요. 그 가운데 3편과 4편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 다음 주 건너뛰어도 되겠다. 그런 다음에 5편, 6, 7편을 내용을 같이 해도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한 명이랑 하면 또 이게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왠지 계속 헛소리만 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네네. 자, 태양 안될 것 같아서. 양생주에 있는 글들을 오늘 조금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인간세 부분도 재밌을 내용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많이 조금 줄였습니다. 양생주에 있는 내용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장자의 어떤 특이성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생주 부분을 조금 많이 보려고 해요. 그 강의자료 1페이지에 보면 양생주 첫 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래요. 오 생야 유에 이지야 무에 우리의 삶은 유에 애자는 원래는 물가라는 뜻이고요. 끝이라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면 끝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삶에는 끝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300년 뒤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닌가? 또 모르나? 300년 정도 이제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300년 뒤에 살 수 있게 되려나? 300년 뒤에는 공중에서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행성이 있겠죠? 모르겠죠. 어찌됐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삶이 있으면 뭐가 있기 마련이냐면 죽음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 지하무에 재밌게도 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이 알의 대상으로 삼는 세계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오래 가봤자 과연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결코 완벽한 알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간다 하더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유에 수무에 태이. 그런데 유에 끝이 있는 걸 가지고 끝이 없는 걸 쫓아가면 태이 위태로울 뿐이래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알을 추구하면 그것은 위태롭대요. 왜냐하면 끝내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톨스토이 글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달리는 만큼 땅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달리다가 지쳐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세상은 엄청 큰데 우리 발로 다 밟을 수도 없는데 그걸 다 밟겠다고 다 알겠다라고 달려가다가는 위험하죠. 그 다음 위지자 태이의. 그런데도 위지자 알려고 하면 태이의 위험할 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뭘까? 요 맥락에서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 맥락은 그냥 대충 알겠죠, 논리적으로. 네. 삶은 끝이 있고 알면 끝이 없다. 근데 끝이 있는 삶을 가지고 끝이 없는 알을 추구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런 걸 알면서도 굳이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위야말로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 맨날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아니 그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뭔 소리야? 아니 뭘 하라는 얘기냐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고요. 죽을 때가 공부하는 내용이면 정말 잘못 읽은 거지. 다음일까? 응. 그냥 암? 지식? 너의 한계? 네가 너의 한계? 음.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읽는 게 장자 같은 데서 무지, 알면 포기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이제 삶에 주목하는 거가 있는 방법이 있겠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봤자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 자체를, 조건 자체를, 존재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즉 우리가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면, 유한한 존재성을 넘어서 또 다른 존재가 될 때라면 알면 조금 더 다가가거나 암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끝이 있다고 했지만 소유편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보면 끝없는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두 개의 대립함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다르게 읽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가지고 아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좀 다른 방식의 삶을 대하면 어떤 이 알을 다르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위선 무근명, 위악 무근형. 위선, 선을 행하라. 무근명, 명성은 얻을 만큼은 안 되게.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생긴다는 거야? 선을 많이 행하면 명성이 생긴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모를 정도까지만. 이름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 위악 무근형.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벌을 받아요. 근데 형벌을 받을 정도까지가 안 되게 악을 행하더래요. 적당히.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적당히 하라?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저는 명성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았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대꾸를.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한 세 개의 끝과 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 구조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명성을 얻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어떤 위태로움을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것은 형벌을 받아서 자기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왜 명성과 형벌이 같이 있을까? 그거는 장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시대가 혼란스럽거나 그러면 무언가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화를 줄 수 있을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형벌처럼 조금 기억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글자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형상형. 형. 여기서 형상 모양이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형. 근데 이게 왜 형벌이라고 하는 글자는 됐을까?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칼이에요. 칼로 사람을 베는 걸 형벌이라고 했던 거고, 벤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난 돌이 뭐 만든다? 그런 속도 만들어봤어요? 내가 너무 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못 들어봤는데. 그래. 모난 돌이. 생각해봐요. 돌이 모났다라고 하는 건 돌이 있는데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맞지 않죠. 정 맞는다. 정이라고 하는 건 돌을 깨는 거.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모난돌 얘기하는 거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이런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깎아야죠. 자른다. 칼로. 다르게 말하면 이 형벌의 형은 이 사람을
이 사회의 틀에 맞는 존재로 모양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모양을 맞도록 만든다. 저거 세 개는 물 숫자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라. 한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여튼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흉보를 받는다라고 할 때 한 사회가 요구하는 틀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세계일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가 이런 존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존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존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라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덜 작동하겠죠.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과 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거는 대단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악은 뭐냐? 이야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악이 뭐예요? 악이 뭐가 나쁜 건데? 나쁜 거지.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는데? 사회에 피해를 정해놨으니까. 끼치는. 어떤 피해를 끼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아니겠지만 물론 그것이 사법 체계에서 한 사회의 어떤 뭐 정의로운 어떤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장자 텍스트에서 아마 악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윤리적 가치가 표현된 거. 한 시대의 윤리적 가치가 표현된 거. 학생들이니까 청소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왜 교복을 입어야 되죠? 교칙이 나와 있어. 그건 왜? 그건 너 어려운 거래. 그럼 무슨 피해를 주는데 교복을 안 입는 게? 소속감이 없지 않나. 소속감이 없다고? 그럼 교복을 입으면 소속감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 누군지 못 알아보니 이게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그게 교복을 입으면 누군지 못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면 거꾸로? 그래도 어느 학생이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정도는 알지. 그걸 왜 알아봐야 되는데? 그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학교가 케어를 해야 아니 되고. 그러면 직장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직장이 더 평생 동안 많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원증 있지 않나? 사원증? 아니 사원증은 증이고 아 예? 옷을 입어야지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나는 어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교복을 입는데? 그럼 교복 입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아니 교복 입는 이렇게 전 세계에 교복 입는 학교가 더 많아요? 교복 안 입는 학교가 더 많아요? 모르긴 하지만 안 입는 학교가 더 많을걸? 아닌가? 중국이 어떻게까지 지금 헷갈린다. 중국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여튼 왜 입어야 되냐니까? 학생은 왜 두 발이 단정해야 되지? 결국엔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두 발이 단정해야 되냐니까? 왜 삭발하면 안 돼? 잇머리 다니면 안 돼? 머리에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이면 안 돼? 왜? 왜 학생은 문신하면 안 돼? 또 물론 뭐 사회적인 규약이나 뭐 이게 조금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악이라고 하는 어떤 나쁜 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편일이 돼서 그런 거죠. 교복은 학생들이 입고 싶어서 입었겠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라고. 태초에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소속감이 필요해요. 교복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됐겠냐고. 에? 우리가 옆에 학교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저 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 교복 입어야 이렇게 됐겠냐고요. 어? 그럼 거꾸로 아니 그놈의 더 많이 교육이 중요하다고도 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6년 동안 왜 교복을 안 입었는데? 응? 중학교 때는 왜 안 입었는데 그게 문제라면? 응? 왜? 요구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구하는 틀이. 그거는 외부에서 부여된 것이고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이고 강제된 거죠. 그렇잖아. 왜 그래야 돼?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데? 교복을 안 입는다는 게. 피해가 아니요. 좀 생각 깊이 하라니까. 피해를 줘요. 누구를 피해를 주는데 교복을 안 입으면?
교복회사가 피해를 봐요. 아, 간단하잖아. 간단하네. 그러나 학생과 선생,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무슨 피해를 보냐? 얘기하기 힘들어요. 맞잖아. 그런 걸 보면 이 형, 그리고 많은 모르긴 하더라도 그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번수한 많은 교칙들은 사실은 별로 쓰잘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칙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난 알고 있는데 뭐 치마 길이도 하고 있고 머리 길이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연애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뭔가 무슨 문제인데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들죠. 그것은 단지 그 삶을 다양성 혹은 걔를 내가 보기에는 다 뭐랑 관련이냐면 약간 학교는 뭐랑 가깝냐면요 두 가지랑 가까워요. 군대 또 하나 병원? 아니 교도소. 교도소. 아. 가까워. 군대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없잖아. 그치? 무조건 가야지. 저는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요 1년 다닌 다음에 해외에 한 6개월 나갔다 왔다가 남은 기간 내가 채울게요.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왜 안 돼? 관련.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군대라고 하는 거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꽉그 틀짜여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학교는 왜 안 돼? 이유가 대학교는 되죠. 휴학 같은 걸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퇴를 해주세요. 뭐. 아니 자퇴가 아니라 휴학. 내가 휴학.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학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잖아. 저는 아침잠이 되게 싫어. 너무 아침잠이 너무 이렇게 너무 아침 못 일어나요. 저는 11시에 등교할게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딴 애들은 다 7시 50분에. 걔는 아침잠이 없나 보지. 왜 똑같은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냐고. 이유가 왜? 시간표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시간표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그러면 제가 그거 안 공부하는 거로 할게요. 아깝지만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 아니 지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늦게 학교 가면.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여기도 이제 뭐 다른 논리가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잘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식의 합리성 혹은 어떤 정의성과 좀 거리가 멀어요. 이런 문제. 응? 그거랑 비슷하다니까. 통제당하는 거죠. 응? 왜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번호로 불려야 되는데? 그렇잖아. 요즘엔 더 여기랑 비슷해진 게 뭐예요? 상벌점이라고 하는 건 왜 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선악이라고 하는 가치는 장자식의 질문들을 조금 더 밀어붙이면 조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너는 선하다고 칭찬할 일도 없고 너는 악하다고 해서 비난할 일도 없을 수 있어요. 응?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에요. 응? 교복도 매일 깨끗하게 입고 와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머리도 단정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빼놓고 그거는 지금 이게 선악관념이랑 다르잖아. 자,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40, 50이 될 때까지 그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걸 선하다고 할 거야? 응? 아니. 고등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셨어요. 그래 악하다고 너는 비행청소에 손가락 들였어요. 40, 50인데도 그럴 거냐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응? 장자시대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둬야지 적당히 하라고 저는 읽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더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틀이 꽉 짜여진 데서 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응?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밑에 음이 잘못 달렸어요. 연독 이위경 중간을 법칙으로 삼아서 그러면 가히보신 자신을 잘 보존할 수 있고 가히전생 삶을 잘 온전히 할 수 있고 가히양친 부모를 섬길 수 있고 가히집년 주어진 수명을 다 살 수 있다. 요런 틀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난돌이 정받는다고 어떤 사회가 아주 강한 틀을 요구하면 이 존재가 이것과 맞지 않을 때 여기는 뭘 맞냐면 정과 같은 칼과 같은 것을 맞는 존재가 돼요. 형을 당한다. 칼을 맞아 몸이 잘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건강하지 않겠죠. 오히려 요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요 틀에서 너무 부딪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강하게 작동했던 거를 볼 수 있어요. 아주 강하게. 물론 저는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아까 학교에서 왜 12시, 11시에 등교하면 안 되냐고, 학교에서 왜 교복 입으면 안 되냐, 교복 안 입으면 안 되냐고, 학교에 왜 염색하면 안 되냐고.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준혁이에게 내일 모레 학교 갈 때 11시에 등교하라거나 한번 염색을 해보라거나 아니면 얼굴에 문신을 하고 학교에 가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다른 의미에서는 의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왜? 답이 뻔하니까. 걸리지. 걸릴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 생각해봐. 준혁이가 예를 들면 교복을 벗고 교복을 안 입고 학교에 가요. 그러면 머리는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에다 문신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 그냥 걸려? 그거로만 끝날까? 걸리고 대학 조치. 몰라. 뭘 상상하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걸 악하다고 생각했는가를 질문해 볼 수는 있다라. 응? 사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악하다 손가락질 하는데 사실 우리 삶을 그렇게 해치거나 망치는 게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잘 보면 되게 많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뭐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어떤 가치들 좀 이렇게 많이 작동해 게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장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또 다른 깨우침으로 어떤 또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자가 확실히 또 다른 식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양생주편에 보면 장자에서 되게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포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원문을 조금 읽으면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페이지 여기는 이제 보통 번역을 안 넣어놨어요.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번역문 보고 원문 번역문 쓰기 되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포정 위 문해군 해우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 포자는 푸주간이라고 하고요. 정자는 사내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백정. 백정. 백정이에요. 그래서 포정은 백정이라는 뜻이에요. 백정. 요즘 말하면 정육점주의. 뭐 조금 무서운 얘기라면 도축업자. 영화 같은 거는 부처. 칼을 든 사람이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요? 낮았죠. 뭐 이 당시가 정말 어땠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높진 않았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뭐 오늘날엔 조금 관점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는 백정, 손에 칼을 쥐고 동물을 죽이는 사람을 아주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쪽 사회에서는. 그쵸? 천한 일을 생각했고 불과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백정은 불가쪽 천민, 말을 섞거나 함께 몸을 닦거나 뭘 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걸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이 당시 상당히 천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문해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해군은 신분이 어땠을까요? 군자 붙었으니까 높지 않을까요? 당연히 높였겠죠. 군자가 붙은 걸 보면. 예?
뭐 영어로 하면 무슨 뭐 프린스던 킹이던 뭐 이런 존재가 될 거니까 높았어요. 자, 이 신분의 차이가 나옵니다. 문해군과 포정은 쉽게 말하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는다는 것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소를 잡는다. 제사가 있었다? 아, 제사에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상황이 제사를 벌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는 제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제사라고 하면 어떤 제사였을까? 작은 제사였을까? 큰 제사였을까? 큰 제사. 당연히 큰 제사였겠죠. 만약 이렇다면. 또 제사가 아니라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결혼식이나 그런 축제? 축제나 예식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소를 잡으니까 생각해봐요. 문해군이 아무리 군주라지만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싶은데 야 별점 불러 소 잡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소가 엄청 크고 소를 한 번 잡으면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먹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 활동을 좀 했어요.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해가지고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한번 준비했었는데 통돼지가 있거든. 돼지를 통바베큐를 주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이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어요. 한 2천 명 됐나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아주 큰 대학은 아니었는데 바베큐 돼지 몇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2마리? 1마리.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 고기 양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 1마리면 상상을 이렇게 뛰어넘을 만큼 먹어야 돼요. 하여튼 엄청 많은 양이. 자, 커다란 제사다. 커다란 축제나 예식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수지소초, 견지소이, 족지소리, 슬지소기. 이건 다 뭐냐면 손이 움직이고요. 견, 어깨도 움직이고요. 족, 발로도 움직이고요. 슬, 무릎을 움직여요. 왜? 배야. 소를 잡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닭 같은 거 잡으면 소 갖고 이렇게 탕탕탕탕 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소는 포정보다 좀 커요. 그렇죠? 그럼 어떤 온몸을 다 움직여야 돼요. 칼질을 하면서 쑥쑥쑥쑥쑥 이렇게 그런 모양이에요. 회견, 향연, 주도, 회견. 자, 온몸을 움직이는데 회견, 향연, 주도, 회견은 뭐냐면 칼이 이 소랑 만났을 때 나는 소리예요. 휘칼이 쓱 하는 소리가 나고 칼을 움직이니 썩 하는 소리가 나더라. 뭐 이렇게 구지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네. 그냥 칼을 움직였다? 칼을 움직이면 나는 소리가 난다는 거.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막불중음. 그런데 그런 소리가 막불중음. 음악에 막불 맞지 않는 게 없었고 이게 제사건 예식이건 이 당시에는 예악이라 그래가지고 예식과 악, 뭐 제사도 예식 가운데 하나죠. 같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음악에 딱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버, 상림지무, 내중, 경수지회. 상림은 뭔지 몰라요. 여튼 상림이라는 춤이 있나 봐요. 그 춤. 이 당시에 뭐 제사건 예식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춤이 있었는데 그 춤과도 어울렸대요. 포정의 칼놀림이. 그러니까 포정의 칼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그냥 저 구석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식에 벌어지는 축제와 상당히 어울렸다는 거예요. 비트를 타며 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 딱 들어맞았대요. 경수지회. 경수는 뭔지는 몰라요. 여튼 회는 리듬이라는 거예요. 자, 음악에도 맞았어요. 춤에도 맞아요. 리듬도 어울려요. 이 칼을 울리는 게. 그러니 그 다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희 선제. 와 훌륭하다. 왜? 멋있으니까. 다 왔으니까. 기계지차오.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기술이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기술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냥 별볼일 없으면 저 구석에서 그냥 고기 썰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기술이 이 지금 예식과 딱 들어맞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스키 만빵을 찍은 거예요. 스탯을 만땡을 찍었어요. 만렙 스킬을 보여주는 놀라운 거죠. 만렙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한쪽에서 그냥 팡팡팡 하고 뭐 이게 시끄럽기도 하고 뭐 분위기 좀 망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정 석도대월.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할 말합니다. 자,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이 문해군과 포정이 신분 차이가 엄청났다고 하는데 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장자 안에 있는 무아예요. 원칙적으로 사오면 이 둘은 대화를 나눌 일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응? 그러나 장자는 이 대화를 만들어내고 거꾸로 이 관계를 역전시켜버려요. 신분적으로는 문해군이 높지만 포정이 낮지만 누가 더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포정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정이 어떤 신비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문해군에게 들려주는 시기. 장자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소설 같은 걸 읽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작가가 자신의 화자로 선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공.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포정이에요. 포정이 이제 배경이 끝나고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신지소호자 도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가 잘하는 것은 도예요. 진호기. 이것은 기술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것이죠. 자, 문해군은 포정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참 스킬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포정은 지금 이 기술이 내 장점이 아니라 뭐가 더 정점이냐면 도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사실은 도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이야기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그냥 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번역이 잘 안 돼요. 물론 영어로는 번역이 돼요. way 혹은 pen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도를 설명하는 데는 부적당하다고 해서 누구는 타오 혹은 따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사실 번역이 아니라 음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도는 도예요. 그럼 이 도라는 게 뭘까? 몰라요. 그러나 뭐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그런 걸 해요. 도사라는 표현을 쓰죠. 도인. 도사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이 도사가 도인을 가리킬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 도사라는 표현도 써요. 그치? 네. 와, 너 도사가 다 됐다 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어떠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되게 훌륭하면 도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 어떠한 능력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넘어선 능력. 그런 게 있어요. 응? 기술을 넘어선 어떤 능력이 있다고. 포정에서는 조금 이게 더 적당한데 이걸 어떤 감각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넘어서 뭔가 훨씬 더 뭔가 훌륭하고 멋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도 있었지만 미술도 그렇잖아요. 미술 처음에는 기술이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각.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뭐 이 포정을 얘기할 때 많이 예를 드는데 요리는 물론 기술을 조금 알아야 돼요. 칼을 쓰는 기술이 없으면 재료를 다듬거나 다루는 이런 기본적인 기술이 없으면 안 되지만 사실 그 기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를 갖고 있다고 포정은 얘기해요. 저는 소 잡는데 도사예요. 이런 얘기예요. 훌륭한 기술인이 아니에요. 저는 도사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지, 해우지시. 처음에 제가 소를 잡았을 때에는 소견, 무비우자. 보이는 것이 소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에게 칼을 하나씩 주고 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견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오더니 칼을 한 자루씩 줘요. 자, 여기 소가 있어. 원하는 만큼 배워가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살아있는 소라면. 못해? 소고기 안 좋아해? 뭐. 소고기 안 먹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소고기 좋아하죠.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도 영 아니야? 제가 이렇게 뵈면은 막 걔는 막 피 흘리면서
아 그래서 소를 죽이기는 뭐하다? 아, 뭐 예를 들면 그럼 소를 잡아놓은 이만한 덩어 그 있잖아요. 그 매달린 정육점 같은데 혹시 봤어요? 소 도축해놓고 이렇게 딱 매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다가 칼을 한 자루 쥐어주면서 배워가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 그건 조금 낫네. 아 그건 조금 나. 죽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 잘은 못 자르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좀 이상하게 잘리고. 이상하게 어떻게 자르야 될지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포정이 처음 소를 대했을 때가 이상한 거예요. 소밖에 안 보였다. 소밖에 안 보였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지시. 그런데 좀 전에는 신이신우 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소를 대했어요. 이 신도 무슨 정신이라고보단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소를 방금 전에 어떤 감각으로 대했거든요. 이 몫이 눈으로 보죠.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걸 조금 더 이제 땡겨보면 그래요. 만약 그런 일이 뭐 있진 않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되게 골 아픈 거는 왜 그러냐면 소고기가 소 덩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분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심, 등심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문제가 돼요. 재밌는 건 여기서는 그 어떤 덩어리와 덩어리 여기에 뭐가 있냐면 틈이 있어요. 근데 이 틈은 뭐로 안 보이냐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소가 너무 크고 이게 우리 삶과는 일상과는 조금 멀기 때문에 제가 좀 가끔가다 이 얘기를 할 때 비유를 드는 건 갈치 비유를 듭니다. 갈치 먹어봤어요? 네. 갈치? 갈치도 덩어리로 쪼개지는 거 알아요? 갈치가 이렇게 토막 있잖아요. 네, 토막 있죠. 근데 여기다 젓가락을 어디 딱 대면 갈치살이 쭉 갈라진다니까. 갈치가 이게 하나가 덩어리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뼈 발라낼 때. 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치를 먹을 때 똑똑 젓가락 몇 번으로 뼈를 다 발라내고 살만 먹는데 누구는 갈치를 뼈와 살을 섞어 먹는 사람도 있죠. 어느 쪽이야 대체? 뼈 발라내는 건 진짜 못할 것 같아. 못해요? 왜 못해? 아니 젓가락 하면서. 기술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스킬이 부족해서. 뭐 집에서 먹을 때 아예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주던데.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잔 가시들이 있잖아. 잔 가시들을 제거하고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갈치를 먹은 게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먹었는데? 먹어봤는데? 모르겠네. 근데 생각해보면 틈이 있다고요. 떨어진다고요. 근데 누구는 이 틈을 제대로 보고 누구는 안 본다고. 재밌는 건 기술은 눈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면 이 감각은 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이래요. 뭐 얘기했었는데 그때 여기도 얘기했나요? 요리할 때 그럼 봤어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랑 동일한 시간을 이렇게 TV 방송 같은 거 옛날에 했었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재료도 만들어 놓고 똑같이 요리를 하면 요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방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가상을 해봅시다. 뭐 여기 뭐 백종원 TV 같은 거 틀어놓고 재료를 둘이 다 줬어요. 그 둘이서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을 해봤어요. 그럼 둘이 맛이 똑같을까요? 왜 다를까? 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손맛이 달라서. 손맛이 달라서? 그럼 손의 문제인가? 그럼 장갑을 끼고 하면 그래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어. 어떤 감각이 분명히 작동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기 되게 까다롭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요? 눈으로는 분명히 보았는데 그리고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따라하거나 옮길 수 없던 순간들. 예를 들어 뭐 미술 얘기하면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밤 로스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어때요 참? 그리고 이렇게 다 보여줘요. 눈으로 보여줘요. 그럼 쫙 어때요? 참 쉽죠 이래요. 그럼 이제 이 붓을 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제 TV를 보면서 또 같이 그리는 그거거든요. 그럼 어땠을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부들부들. 부들부들. 근데 왜 밤 로스는 다 보여줬잖아.
근데 왜 뭐가 문제야? 그런 감각이 달라서.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는 거야. 눈으로 보아도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여백지가 있는 거라, 항상.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관지지이신욕행. 그래서 관지는 감각기관을 얘기해요. 눈 같은 감각기관이 지, 그 지자, 신, 새로운 감각이 욕행,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익히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만으로만 계속해서 보지 말 것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왜? 아무리 보아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보아도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보아도 반복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여기만 자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삶의 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으로 보아도 구별할 수 없는 것, 눈으로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없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흔히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도사라고 하는 좀 다른 의미의 도사, 이런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감각을 익히는 능력은 조금 달라야 돼.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글로 뭘 배웠어요? 라는 표현들. 아, 그죠? 그게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글로 뭘 배웠어요? 안 좋은. 왜 안 좋은 뜻이에요? 글로 배웠는데. 실전에는 안 써. 그러니까 원칙은 알고 그래 글로 배웠기 때문에 뭔지는 대충 알지만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을 글로 뭘 배웠어요? 라고 할 때 쓰죠. 그쵸? 응?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경험? 내가 생각해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각을 주기 마련인데, 응? 눈으로만 본 사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장자식으로 말하면 눈으로 배웠어요라고 하는 거가 좋지 않다. 눈으로 배웠어요가. 왜냐면 눈으로 아무리 봐봤자 안 되는 게 있다고. 안 되는 게 있어. 실제로 물론 뭐 이렇게 포정에 비유해서는 그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분명히 경험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경험 없이는 감각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요리 스킬이 없을 거잖아요. 그쵸? 네. 요리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 흔히 말하는 뭐 250시간 정도, 한 뭐 300시간 정도 방송 교재가 있다고 칩시다. 요리 방송 교재를 틀어준다 한들 요리를 잘하게 될까요? 아주 초반 기초부터 쭉 해준다 한들 물론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좀 나을 수는 있어요. 상식도 생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도사 또 다른 감각을 익힌 사람의 영역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냐?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미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미술 같은 거 그리는 거 아무리 많이 봐봤자 어떻게 돼요? 기술이 좋아질까요? 혹은 도사라고 할 만큼 뭐가 나아질까요? 또 다른 감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직접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포정은 방금 전에는 눈으로 소를 대한 게 아니라 감각으로 소를 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의호천리. 천리는 주어진 결이란 뜻이에요. 얘가 주어진 결인데 이것을 따라서 칼을 논일렀대요. 그랬더니 비대극 도대관. 대극은 커다란 틈이에요. 이 틈에 칼이 들어가고 도대관. 커다란 틈 속에 칼날을 논일렀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인기고연. 걔가 있는 모양에 따라서. 기경, 근경짐 이상. 그래서 근육이나 힘줄이 다치지 않았어요. 이황대보. 그런데 대고. 커다란 뼈는 어떨까요? 당연히 커다란 뼈도 다치지 않았겠죠.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먹는 얘기를 하니까 또 예를 들어볼게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예를 들면 키위를 준다고 해서 자, 과도가 있고 키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과육을 껍질과 과육을
아주 깔끔하게 도려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런데 대부분 내가 보기엔 칼을 못 쓰거나 혹은 이 쓰는 방법을 모르거나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라서. 첫 번째 키위를 뭉개기 시작을 해요. 손으로 칼과 손으로 키위를 뭉개기 시작을 해요. 막 이상하게 뭉개요.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쵸? 또 반 잘라서 그냥 반 잘라서 그냥 퍼먹. 그냥 그거는 그래도 뭐 감각이 있는 거구나 아마. 근데 아주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 손을 자르기 시작을 해요. 그럴 수. 어머나 라이브가 이상하게 되겠네. 되긴 되는구나. 전화를 받아도. 하여튼 또 갑시다.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손님이. 이게 과일이라는 걸 했지만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칼을 들고 살과 살 사이, 뼈와 뼈 사이를 잘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뼈는 뼈대로 다 상하고 살은 살대로 다 뭉개지고. 회 여러분 혹시 좋아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광어는 뭐 좋아하는 회가 뭐예요? 연어? 연어. 오케이. 여기는 저도 연어 좋아해요. 그래, 연어를 줬다고 줬죠. 치스물을 줬다고 줬어요. 최고급의 연어를 줬어요. 자, 회를 떠보세요라고 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 덜덜덜 하다가 그럼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연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뼈에서 이제 살을 떼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뼈가 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껍질이 제대로 안 벗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살이 제대로 썰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살이 뭉개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칼질하다가 손도 같이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손을 회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정은 최고의 기술뿐만 아니라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칼과 칼이 틈을 가는 거죠. 살과 뼈 사이에 틈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틈을 해서 뼈와 뼈를 떼어내고, 힘줄도 다치지 않고 근육도 다치지 않고, 당연히 뼈나 이런 것도 다치지 않게 된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양포 세경도 활약. 양포는 훌륭한 백정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백정은 매년마다 경도 활약. 칼을 바꿔요. 왜? 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칼이 쓰다 보면 무뎌져요. 오이만 쓸어도 무뎌져요. 칼날이 점점. 왜? 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 써는 칼들도 금방 무뎌져요. 고기가 질기기 때문에 금방 무뎌집니다. 과도도 무뎌져요. 아무리 이렇게 과일을 하더라도 자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소를 이렇게 잡는 이제 푸주간에 있는 칼이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봤어요? TV 같은데 보통 이제 소고 정육점에서도 요즘에 그런 데 있는데 고기를 썰어주기 전에 칼을 슥슥슥슥슥 가는 거 봤어요? 네, 돌 갖다가 뭐 돌 갖다 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쇠창이 있어서 기름을 벗겨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죽 같은 걸 썼었어요. 옛날에 칼을 좀 손질해줘야 돼요. 칼을. 그런데 족포 평범한 백정은 월 경도 절약. 달마다 칼을 바꿔요. 왜? 절자는 벤단이 아니라 끝낸다는 거예요. 뼈를. 뼈를 자르기 때문에 이거 살과 뼈를 딱 떼어놔야 되는데 뼈도 꾸덕꾸덕꾸덕 짜다 보면 뼈와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면 칼이 무뎌진다 금방.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칼은 얼마나 갈까요? 소 잡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 하면 한 시간. 1시간? 그렇게까지 칼을 그렇게 금방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칼을 칼로 쓰는 게 아니죠. 절은 거의 도끼처럼 쓰는 거죠. 칼을 탕탕 뼈를 다루는 거니까. 신지도. 그런데 이 포정의 말이에요. 저의 칼은 19년이나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칼을 안 갈았어. 19년 동안 칼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칼을 무리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틈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틈에 칼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칼이 더 이상하겠죠. 네. 19년. 더 재밌는 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해 수천의.
소를 잡은 것이 수천 마리인데 이 도인 약 신발어영. 그런데 칼날이 마치 새로 숫돌에 간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숫돌이 뭔지 알아요? 검은색 좀? 검은색 돌. 숫돌. 숫돌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칼을 만든 다음에 이 칼날을 이렇게 만들 때 돌에 갈았어요. 칼 이렇게 쇠고 치고 그러면은 이게 날카로워져요. 이거 숫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돌에 새로 갈았다는 거는 뭐냐면 새 칼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몇 년이 됐지만 19년. 19년이 됐지만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피절자 유간. 저 잘라야 하는 놈에는 유간 틈이 있어요. 그런데 도인자 무후. 이 칼날은 두께가 없네요. 이 무후 입 유간. 두께가 없는 걸 가지고 두께가 있는 대로 들어가니 회회호 기어유인 필유여지의. 회회호는 널찍널찍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도 그 칼날을 노리는 데는 여지 남는 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그런 거죠. 누구는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데 계속 딱딱 걸려요. 뼈, 힘줄 걸려. 그런데 포정은 쓱. 탁 떼어나는 거죠. 시 1억 가닥에 19년이나 되었지만 이 도인 약 신발은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 새롭게 숫돌에 간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포정의 이야기가.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뒤에 그 포정의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여기는 안 실었지만 문해군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뭘 알았다라고 하냐면 양생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삶을 보살피는 법에 대해서 알았대요. 무슨 얘기가 이제 포정의 이야기는 알겠죠, 우화는. 네. 근데 이게 왜 삶이랑 연관될까? 왜 그럴까요? 해석해 보세요. 왜 그럴까? 포정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왜 포정처럼 살아? 왜? 그 무슨 얘기? 포정처럼 살다는 얘기가? 감각을 키워야 된다. 감각을 키워야 된다? 왜? 그냥 편안하게 자르는 것 보면은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 말고 그냥 덜 부딪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또 게 있지 않을까. 또 얘는 잘 모르겠어요? 삶을 보살피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삶을 그래야 된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 그냥 부드럽게 빈틈을 어느 정도 비슷해요. 내 생각하기에는. 자, 3개가 나왔어요. 포정 있고 칼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내 생각에 이거는 각각 뭐 여기 바로 이제 이렇게 장자 얘기하는 주인공이 되니까 우리가 들어갈 자리고요. 칼은 아마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손은 우리가 이 삶으로 대해야 되는 뭐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아까도 보았죠. 평범한 백정이 칼을 쓸 때 뭘 하냐면 혹은 손에 제대로 기술도 감각도 없는 그 백정이 칼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막 걸려요. 그쵸? 네. 그럼 당연히 삶이 어떻게 되면 금방 무뎌지겠죠. 칼날이 묻어지는 것처럼 금방 다친다고. 응? 턱턱턱 걸리면서. 그런데 포정과 같은 새로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이 틈을 노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19년 동안 그 사람이 생기를 가졌던 것, 칼날이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삶도 어떻게 되냐면
다치지 않겠죠. 어떤 틈. 글쎄요, 이 틈은 물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포정이 이야기했듯 이거는 눈으로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크게는 장자의 여기 지금 포정에 나오는 이걸 양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틈을 노리는 삶이 양생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삶으로 이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틈으로 슬슬슬슬슬슬 들어가는. 이런 삶이 있다면 누군가는 무조건 돌파하는 삶이 있어요. 무조건 뭐라 격파의 삶이라고 그럴까요? 막 격파해 나가고 깨뜨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내 눈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몰라 까짓 거 뚫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몰라 부셔! 팍팍팍팍팍 깨어가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극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틈을 누리면서. 틈을 노리면서 사는 삶? 내가 좀 덜 다치면서? 그렇지, 틈을 누르면서 사는 게 그래요? 저도 왜? 덜 다치고. 우리 이 삶을 되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역경이 있어도 역경을 극복하고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넘어서고.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서. 아,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 그렇죠. 우리가 막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격파하는 사람. 막 뭔가를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삶이 더 좋아 보여? 지치니까. 여기 지치니까? 역경이 얼마 있을지도 모르고 많이 인생도 남았는데 계속 격파하다간 언젠가는 뭐 격파하는 사람 좋다고 하니까 계속 격파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격파하지 못하는 거가 나오겠고. 에이, 넌 비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찌질해? 어때요? 둘을 조금 합해서. 아, 적당히 해요. 적당히. 평소에는 약간 틈을 하다가 뜰어올면 안 돼. 뭐 이제 장자적인 어떤 사회 속에는 모든 것에 틈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뭐 어느 게 더 옳고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자가 얘기하는 삶을 조금 더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걸 모두 다 부서뜨리고 해체하고, 해체한 표현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극복하고 이런 게 있다면, 장자는 사실은 극복보다는 여기가 조금 해체에 가깝죠. 그 틈을 추르르 가서 실제로는 그 주어진 어떤 조밀하게 짜여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소가 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덩어리 지어진 고기들로 분해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은 감각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죠? 감각보다는 노력. 의지, 노력. 이런 건 노력이 될까? 그러면 노력으로 될까요? 포정이 어때? 이 감각은? 키워야죠. 감각도 일단. 그래, 감각 키워야 되는데 그게 노력이란 방법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노력이 뭔데요? 노력이 열심히 하는 거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왜? 최선을 다한. 아니, 우리는 노력이라고 할 때 특정한 상황에서만 노력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준혁아 아침에 일어나야지. 엄마 저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 쓸 수 있나요? 자려고 노력 쓸 수 있죠. 아, 그래? 배고프려고 노력해봤어요? 그거는 안 봤어. 노력이 뭐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대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대체 뭐예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 노력이라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보는 것들을 노력이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버리는 게 노력이라고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사회 속에서 노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플러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응? 그렇잖아.
예를 들면 내가 100밖에 못 되는데 옆에 있는 애는 500이야. 그럼 얘가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못하잖아. 이런 게 얘기한다고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성과를 얻어야 노력이란 말도 의미가 있어요. 돌아오면 장자리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감각은 그런 식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거를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어요. 물론 적당한 비유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까 과일 깎는 비유로 돌아옵시다. 자, 키위를 잘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위 잘 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힘을 줘가지고 해요? 많이 사가지고 계속 깎다 물론 보면 경험이 중요해요. 만에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쌓여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눈이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감각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을 수용하는 법이 있어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손으로 어떤 만져진 어떤 식의 쉽게 말하면 손재주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된다라고요. 아무리 보아도 안 돼요. 아무리 이론으로 얘기해줘도 안 돼요. 자, 1번 키위를 잡는다. 2번 몇 센티를 도려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배울 수도 없고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노력이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특히 이런 영역은. 어떻게? 관지지 이신욕행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각으로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이 어떤 특정하게 우리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닐 때 이 감각이 생겨난다. 이 감각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배우는 것도 사실은 방법 자체도 새롭게 생각해 봐야 돼요. 포정의 비유와 함께 많이 얘기되는 그 비유가 장자에서는 윤편의 비유가 있어요. 윤편은 바퀴 축을 깎는 노인이에요. 이 이야기는 윤편과 제환공이라고 하는 임금이 대화를 나눕니다. 제환공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윤편이 물어요. 임금님 뭐 하십니까? 나 성인의 책을 읽고 있다. 다 죽은 사람들 얘기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왜 하세요? 그 왕이 화가 난 거죠. 제왕군이 또 되게 뭐 카리스마 넘치는 임금을 유명하거든요. 옛날에. 너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네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윤편이 노인네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퀴통을 깎아요. 나물 가고 바퀴통을 깎는다고요. 어떻게 깎아야 될까요? 너무 많이 깎으면 어떻게 되나요? 얇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바퀴통이 이렇게 바퀴 끼울 때 너무 얇으면 많이 깎으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헐렁하. 헐렁하잖아요. 그럼 쑥 빠져버린다. 덜 깎으면 그거는 못 들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깎아야 돼? 적당한 크기. 잘 깎아야 된다. 잘. 근데 이걸 어떻게 깎는지를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없어서 내가 70 먹을 때까지 이 짓을 하고 있다. 고로 중요한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 사람에게도 배울 수가 없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이나 눈이나 반복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장자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책으로는 안 될 거야. 사람들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로는 안 될 거야. 응? 본다고 되지도 않을 거야.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책에서도 일러주지 않는 것. 거꾸로 말하면 눈으로 보아서도 보이지 않는 것. 누구를 따라서 똑같이 반복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배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건 아닐까? 그게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거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사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있다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혹은 반복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가능성도 사실 제한되겠죠. 많이 보는 사람이, 그리고
많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많이 해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틈에 들어가는 방법은 정말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걸 자꾸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꾸 그것을 책을 통해서 익히듯이 그런 식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힘. 기묘한 감각.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감각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감각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멀어지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라고 하는,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이 감각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는 곳이. 왜? 거기는 있는 것이야말로 뭐냐면 반복밖에 없거든. 이 감각은 반복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데 반복하게 만들잖아. 무조건 반복하잖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똑같이 따라해야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 없고 틈을 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죠. 응?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밖에 없고 이것과 저것에 틈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것이 없는 세계라고. 그러나 거꾸로 세계는 그런가? 아니라고. 틈이 언제나 있고 어떤 감각들은 끊임없이 필요할 때가 있어. 장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특히 언제 한 사회가 아주 어떤 한계나 캄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저는 가끔가다 그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지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렇잖아. 그렇죠. 지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알아서 잘 다녔어요. 그쵸? 운전할 때도 뭐가 없었어요? 신호등? 아니, 표지판. 내비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잘 다녔다고요. 그럼 어떻게 다녀? 감각으로. 감으로 다녔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감으로 하다가는. 응? 근데 거꾸로 내비 한다고 실패 안 해? 실패할 때 있잖아요. 이름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근데 요거만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길을 보고 감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내비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장자가 지금 말하는 이 양생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이 하는 걸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혹은 그거가 잘 안 통하는 상황도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무능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능력이. 아니 근데 지도는 없어도 길은 있잖아. 지도를만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도는 사실은 예를 들면 길이 바뀌지만 지도는 덜 나중에 바뀌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지도와 같은 거죠. 안정적이고 확실해요. 응? 그러나 그것만 있다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첫 번째, 길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야, 생각해봐. 갑을 갔던 사람들이 길이 바뀌어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공사가 돼요.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내비는 어떻게 돼? 내비 가봤는데 공사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좋은 내비는 다시 돌아가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면 정말 난감하겠죠. 나 이 길밖에 모르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안 통하잖아. 그렇잖아. 두 번째, 어떤 경우에서든 이걸 뺏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뺏어버리면 할 수 없는 게 있고 무능력자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응?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런 식의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지도와 같은 지식. 그러나 포정은 감각의 어떤 깨우침을 얘기해요. 살면 무엇이 더 유용할까는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 지도가 무의미하다 얘기할 수 없거든. 더 빨리 갈 수 있거든. 생각해보면. 그러나 언제 유용할까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문제가 생기면. 그쵸? 혹은 지도라는 게 쓸 수 없어지면. 그럼 이게 되게 유용하겠죠. 저는 이런 감각을 키우는 것, 얻는 것이야말로 삶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삶은
아까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손에다가 교과서를 들고 다닐 수 없거든. 또 하나 삶의 조건이나 외부의 상황들은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변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지 몰라요 앞으로. 그런데 학교에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옛날의 것을 배우는 것이.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그 학교 학생들이 수행평가하는 것에 되게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놈의 프레젠테이션 시키는 걸 가지고 내가 엄청 분노하고 있어.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PPT에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뭔데요? 발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보여주는데 이걸 왜 해보는 거죠?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근데 획일하잖아. PPT라고. 네. 두 가지 예를 볼게요. PPT 못 쓰면 어떻게 될 거냐?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주목을 끌고 설명 잘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 PPT로 하면 다 똑같이 PPT 하는데 특이성이 전혀 없잖아. 네. 왜 그 짓을 하고 있지? 아니 내가 PPT 10년 전에 졸라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PPT 안 써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왜 이걸 PPT를 쓰고 있는 거야? 10년 뒤에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똑같이. 아니, 차라리 그러면 주목받게 나도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혹은 지식들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거. 그럼 꼭 PPT를 써야 되나? 아니잖아요. 뭐? 딴 게 있게. 그거 봐. 생각 못 하잖아요. 아 프레지 있었다. 프레지. 프레지 결국 프로그램 생각하는 거밖에 컴퓨터 못 쓰면. 컴퓨터 못 쓰면. 컴퓨터를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 못 쓰면은 글로. 글로? 그거밖에 생각 안 해. 판서나. 칠판? 판서나 아니면 말로. 우리 때는 뭐도 했냐면 연극도 하고요. 가상극을 꾸미기도 하고, 아니 커다란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막 대형을 바꾸기도 하고, 선물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 왜 그런 생각을 못해? 봐봐, 벌써부터 생각이 꽉 닫혀 있잖아. 아니 선물을 가져오는 것도 있잖아. 초콜릿 하나씩이라도 나눠주면서 할 수도 있잖아. 맞잖아. 아니면 웃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쓸데없이 진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스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칠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종이 같은 걸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진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꼴랑 생각해봤자 상상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상상력 부족 아니에요? PPT를 쓰지 마시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상상을 못하네 지금 아예. 딴 애들은 그냥 딴 프로그램으로 옮겨 살려나. 아니 컴퓨터를 못 쓰면 어떻게 되냐니까. 컴퓨터를 못 쓰면 어떻게 될 거냐니까. 아니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누군가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항상 있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니 컴퓨터를 한다고 해도 내가 PPT를 쓰는데 저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윈도우즈가 없다면, PPT가 프로그램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지? 응? 갑자기 정전이 됐다면, 컴퓨터가 써야 되는데 기자재가 바이러스를 먹어버렸다면, 내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안 먹힌다면, 잠깐만요. 저는 PPT만 해야 돼요. 윈도우 여기 깔고 합시다. 이렇게 할 거야? 얼마나 무능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딱 보여주잖아. 응? 프레젠테이션 왜 PPT야? 그거야말로 지금 얼마나 봐봐요. 정확히 보여주잖아.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을 만들어냈는지. 하나의 지식을 툴로 사용하지 못하고, PPT 툴인데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게 지식의 표본이냐. 그리고 내가 안 봐도 뻔해. PPT 플랫폼, PPT도 이제 보면은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 레이아웃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아니든 뭐 목차.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네, 보면서 다 왜 그 짓을 해? 당연히 학교에는 그럴만하죠. 평가를 하기 쉬우니까. 가장 무난하고 점수 따기. 근데 거꾸로 그거는 평가가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런데 정말로 생각을 해요.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경쟁한다라고 하는 데서 본다면 학교는 평가 기준이 완벽해야 되겠지만 뻔한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평가받아야 할 순간이라면 좋아하겠냐고. 똑같은 틀에 똑같이 하는 애들이 좋아하겠냐고. 싫어. 질리겠죠. 당연히 질리지. 재미없고. 응? 왜 무능력해지려고 그렇게 못나서 안달인데? 나는 보면서 깝깝해 미치겠어요. 그거 아니야? 무능력심. 예를 들면 그런 수행평가가 있다고 쳐요. 뭐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이런 과목이. 몰라. 생활과 윤리. 뭐 생활과 윤리. 그래서 세계 사상가들을 조사해와라. 그래서 퓨린테이션 하라. 그럼 뻔하지 뭐. 공자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고 땡이겠지? 응?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걸 가지고 내가 평가받은 자리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상가들, 자 뭐 서양 사상가 2명, 동양 사상가 2명을 조사해서 발표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발표하겠어요? 내용을 준비했겠지. 내용 준비됐어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거야? 주목받아서. 분장을 하고. 뭐 분장을 하고? 그래서 분장을 하고. 공자 분장을 하고 말해주는. 말해주는 거야? 나는 공자를 쓰에 하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상당히 그 정도? 랩을 할 수도 있겠네. 그래 랩 배틀 할 수도 있겠지. 랩 배틀 할 수 있고. 뭐 그래도 되지. 그럼 정말 잘 짜야지. 그래도 되고 또 옛날에 나는 대학 초년 때 뭐 했냐면 100분 토론 포맷을 빌렸었어요. 100분 토론에서 이쪽 편 들어보겠습니다. 저쪽 편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 패러디. 뭐 패러디도 방법이 되지만 다른 걸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한 편을 우리가 꾸며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꾸 틀에 갇혀서는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 따라하는 것 이상을 못 만들어낸다니까. 분명한 건. 응?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따라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적응하지도 못할 뿐더러 따라하는 것 자체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생겨버려요. 응? 그렇잖아. 한 토막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토막은 이 인간세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공자적초, 공자가 초나라로 갔다. 초광 접여 유기문한,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가 그 문 밖에 돌아다니면서 말했다. 여기서 광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장자에서 광이 나오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좋은 뜻. 뭔가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신기하다는 뜻이. 자, 그러면서 접여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봉해 봉해 하여 덕지 쇠야, 봉황새야 봉황새야 덕이 쇠한 것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어떻게 할까. 내세 불가대 왕세 불가취야. 미래는 기대할 게 없고 지나간 날들도 쫓아갈 수 있는 게 없구나. 지금 접여라고 하는 사람 생각에는 이 살아가는 세계가 대단히 막막하다는 것,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응? 예전에 있었던 걸 따라할 수도 없는 시기라고. 천하유도, 천하가 도가 있으면, 천하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성인, 성헌, 성인은 무언가를 이루지만 천하무도, 천하가 어지럽다면 성인, 생헌, 성인도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방금지시, 방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근면 형언,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다. 그만큼 빡빡하고 이렇게 막막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막막하고 빡빡한 시대 살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복경호우 막지지제. 복이 깃털보단 가볍지만 막지지제. 그걸 가질 줄도 모르고 화중호지. 재앙이 땅보다 무겁지만 막지지피. 이걸 피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호 위험하구나 위험해. 아니 그만두어라 그만두어. 이민이더 사람들을 덕으로 대하는 것을. 태호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나. 획지이추 땅에 금을 긋고 달려가는 것이. 미양 무상오행. 가시나무야 내 발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오행 같고 나는 구불구불 돌아다니고 있으니 무상오족 내 발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산목자구야. 산의 나무는 스스로를 베어지게 만들고 고화자전야. 기름 등불은 스스로를 태우는구나. 개가식 고벌진. 개수나무는 먹을만함으로 베어졌고 칠가용. 온나무는 쓸모가 있다고 해서 고할지 잘려져 버렸다. 인개지 유용지용.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는 알지만 이막지 무용지 용이야. 쓸모 없음의 쓸모는 모르는구나. 자, 장자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장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마치 가시밭길처럼 위험했던 시대를 살아간 것 같아요. 춘추전. 이런 표현이 있죠. 정로를 걸어야 된다. 혹은 대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쓰겠네요. 대로를 걸어야 된다. 큰 길? 큰 길을 곧바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반듯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장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시밭길이라면 다양한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여기 장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행 갖고 내가 발에 다치지 않게 구불구불 돌아가야지. 가시밭과 가시밭길 틈으로 돌아다녀야지. 그거를 나는 가시밭길은 군자 대로행이라. 군자는 굽이굽이 걸어가지 않는다. 군자는 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래서 가시밭길을 쭉쭉쭉 밟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팔이 다치겠죠. 팔이 다칠 거 아니야. 응? 다쳐도 괜찮냐고. 근데 그게 장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내세에 불가대 왕세에 불가주.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가시밭길 하나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케이,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쵸?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만약 이 가시밭길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른다면,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면, 지금은 가시밭길이지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게 피해가야지. 피해가야죠. 다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시대가 가시밭길 같다면 그거를 미련하게 곧바로 자신의 발걸음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야말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굽이굽이 이래저래 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안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삶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 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보아서 알겠지만 물론 길은 분명하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길로만 다닌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 중간에 샛길도 있고요. 골목길도 있고요. 지름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 뭐 여기 길가도 있고요. 그렇잖아. 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죠. 응? 아까도 돌아오면 길로만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길이 끊어지거나 막히거나 길에 장애물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지 모를 거라고. 근데 길이 아닌 데를 다녀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뭐 익숙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한 사회가 추구했던 어떤 삶의 양식이,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안적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고
다른 식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더군다나 이 앞이 가시밭길처럼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장자식이 얘기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정말 꼭 그렇게 가야 돼? 그 길만 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장자가 시대가 가시밭길처럼 어지러웠다고 한다면 이 큰 길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막힐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길을 간다고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사라진다면 장자식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어. 야, 너 그 길로 간다고 그래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두 가지 대로 가능하죠. 너도 아주 지독하게 혼란스러운 시점. 너도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아? 그렇잖아. 작년까지 통했던 길이 올해도 통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응? 물론 한 사회가 지극히 혼란스러워야지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30년 전에 생각했던 30년 전에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경우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렇잖아. 한국 사회가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랑 다른 식의 삶의 방법을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처럼 살 거예요? 아마 부모님처럼 살고 싶을걸? 근데 이 질문을 해보라고. 30년에도 살았던 삶의 방식이 지금도 통할까? 그렇게 살면 지금도 잘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르게만 꼰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왜 꼰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게 유의미하지 않고 춤을 먹히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기는 이 길로 가봤는데 됐다니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뀔 수 있잖아요. 작년에 갔던 길을 지금도 갈 수 있으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응?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너도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응?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더군다나 장자의 질문은 그렇죠. 내세 불가대, 왕세 불가대.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회라면 고민해 볼 여지가 있겠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장도신, 이 길로 가면 여기 표지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자 질문할 수 있어요. 이 길로 가자고 주장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 길을 통해서 다 도달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그래 이 길로 가면 갈 수 있대. 응?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장자식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삶의 진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다면 대표적으로 취업이라는 표현을 써봅시다. 취업. 그럼 여기 가면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길이, 커다란 길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말 대학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장자가 질문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첫 번째 질문, 이건 두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질문은 간다고 할 수 있어? 간다고 해도 요 길로 간다고 해도 이게 돼? 그죠? 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장자가 던지는 질문이 되게 유해한 거예요. 그 길만 길이 아니지 않아? 이것만 목표는 아니지 않아? 그럼 거꾸로 예를 들면 내 삶에 요 목적지를 지운다면 이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거꾸로 따지면 응?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치? 여기서도 가시밭길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시대가 문제되면 여기에 이제 가시가 이제 돋아나는 거예요. 막 돋아나요. 어?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아니 여기로 가면은 목적지 여기로 갈 수 방법을 모른다니까. 어쨌든 여기 가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뚫고 가요. 상하겠죠. 몸에 상처가 있겠죠. 요 문제. 자, 맨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산에 나무들이 있다. 개수나무는 먹을만함으로 베어졌고 온나무는 쓸만함으로 베어졌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쓸만. 유용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 베어지듯이 사람들의 삶도 상해진다.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용지용, 쓸모 있으면 쓸모는 알아요. 개수나무는 계피로 만들어 쓰면 되고 온나무는 옷칠하는 데 쓰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다. 무용지. 쓸모 없으면 쓸모라는 게 있다. 쓸모 없으면 쓸모라는 게 있다. 이건 뭘까요? 쓸모 없으면 쓸모는. 쓸모 없기 때문에 오히려 쓸모 있는. 그게 뭐야? 쓸모 없기 때문에 쓸모 있다는 게. 너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관점에서 보고 마칠게요. 자, 개수나무 하니까 좀 이게 익숙하지 않죠? 좋아요.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사과나무의 쓸모는 뭐죠? 사과를 얻기 위해. 오케이,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오케이? 네. 사과의 쓸모, 사과나무의 쓸모, 이게 쓸모 있는 거죠, 그죠? 네. 누구에게 쓸모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이. 사과나무 입장에서 어떨까? 떼어가니까 사과 입장에서 사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아니고. 아니, 생각해봐. 뭐 당연히 좋겠어,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싫겠지. 이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사과나무가 지금 쓸모 있다고 요 말한 순간의 쓸모는 누구의 쓸모였냐고. 먹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간에게 쓴 거였던. 적어도 분명한 건 사과나무의 쓸모는 아니었던 거죠. 사과나무 자신의 쓸모는 아니었던 거잖아. 누군가에게 쓸모 있음이 그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예인 거잖아. 지금 개수나무나 온나무나 사과나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우리가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질문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라고요. 어찌됐건 요 구도 안에서는 그게 누구의 쓸모였는데? 그게 누구의 쓸모였는데? 예를 들면 쓸모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쓸모 있는 사람. 지식 있고 지식 있고 스펙 좋고 스펙 좋고 그래, 스펙 체력 있고. 좋아. 스펙이라고 하는 걸 칩시다. 스펙은 누구를 위한 건데? 사회 면접관. 그래, 면접관을 위한 거잖아. 사회 면접관을 위한 거잖아요. 응? 응? 네.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니에요.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장자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과나무가 사과를 나에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사과나무잖아.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한테 비료를 줘.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 저 산에 있는 한 나무가 볼 때 그 꼴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사과나무가 얘기해요. 나는 사과가 열리잖아. 그래 사과 가져가잖아. 그래서 나한테 농약도 치고 비료도 준단다. 케어해줘. 그것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과나무 동산 저 밖에 있는 과수원 밖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정말 쓸모라고 생각하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응? 한심하다. 부러워했을까? 불쌍하다. 불쌍. 와, 쟤는 비료도 저렇게 많이 받는데, 쟤는 저렇게 농약도 많이 쳐준데, 좋아했을까? 아니면 부러워했을까? 비웃었을까? 혀를 끌끌 찼을까? 어떻게 생각해? 비웃었어. 저는 비웃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그게 바로 장대 입장을 생각해요.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게 너한테 정말 좋은지 따져보라.
네 다른 사람의 쓸모없음, 다른 사람의 쓸모없다고 해서 난 여기 있다. 산에 있는 나무가 얘기해요. 사과나무한테. 대신 뭐가 돼요? 나는 오래 산다고. 너는 사과를 열리기 때문에 가지가 뜯기고 베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과를 열리지 못한 날에 너는 베어질 건데, 응? 나는 상관없다. 왜? 모래사. 쓸모없으니까. 난 안 건드려. 옆에 개수나 베어가더라. 쓴다고. 요 앞에 온나무 베어가더라. 왜? 쓸모 있다고. 쓰겠다고. 난 안 건드려. 왜? 쓸모가 없어. 쓸모없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용지 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쓸모 있음이 쓸모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쓸모 있음이 나에게 쓸모 없는 순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것도 바꿔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쓸모 없으면 나에게 되게 쓸모 있다고. 응?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꾸 쓸모라고 생각하나? 특히 우리도 마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거나 되게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게 뭐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대체 뭐예요? 예를 들면 다 나오는 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것을 쓸모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것을 우리는 쓸모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렇죠. 그건 얼마나 웃기겠어, 장자가 보기. 사과나무가 나는 쓸모 있는 나무야. 나는 쓸모 있어. 나에게 사과가 열리잖아. 멍청한 새끼.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산에서 나무가 쓸모 있다고 자랑해봤자 뭐해? 그 쓸모는 다 나무꾼의 쓸모라며. 나는 이렇게 죽임당하고 잘림당하기 좋은 존재랍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이게 더 되겠어? 그렇지 않아? 얼마나 어리석는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응? 거꾸로 쓸모없는 존재야말로, 쓸모없는 존재야말로 제 삶을 다치지 않지 않냐고. 이제 장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쓸모 있어지고 싶니? 쓸모 없어지고 싶니? 응? 앞으로 얘기할 대답 가운데 하나는 이거야. 쓸모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쓸모 없는 게 좋은 거라고. 물론 그것은 쓸모 없다고 해서 나는 쓰레기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건 뭐냐면, 한 사회나 한 조직이나 뭐 예를 들면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 것을 빼앗아가거나 누구를 도구화한다고요. 그런 것 속에서 나는 쓸모없음을 택하겠다고. 날 도구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는 이거는 그러면서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것이야말로 노력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거거든. 쓸모없게 되기가. 쓸모없게 되자. 왜냐면 다 쓸모 있게 막 의미화를 해왔던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쓸모 없어진 존재가 될까? 나는 어떻게 내가 나에게 쓸모 있게 되는 존재가 될까 하는 고민들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봐요. 학교는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그렇잖아요. 맞잖아. 학교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안 들어봤잖아. 너희들은 쓸모없기 위해서 이 학교로 왔습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인재라, 다 인재라는 표현을 쓰잖아. 인재 양성. 그래, 인재 양성. 근데 장자의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때 인재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인재냐고. 어? 누구를 위한 인재냐고. 그때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쓸모있는 인간이냐. 그걸 바라는 건 누구겠냐. 근데 그 누구도 누군가를 계속 연결되지 않아.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쓸모없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한다고. 여기 중요한 건 쓸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쓸모 있다고 자꾸 착각한다. 나를 위해 쓸모 있는 것은 좀 다르다. 적어도 우리가 쓸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쓸모를 두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쓸모를 유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내가 나에 대해서 쓸모를 발견한 걸 나는 이걸 쓸모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 인재라는 말이야말로 얼마나 폭력적이거나 어리석은 말이야. 너를 통나무처럼 대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렇잖아. 장자의 말을 더 밀어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재가 되는 게 좋은 거야? 인재가 된다는 건 나를 통나무처럼 써주세요라는 말 아니에요. 산의 나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무꾼이 산에 들어가요. 나무들이 들끓어요. 저를 배워주세요. 저를 배워주세요. 저를 배워주세요. 나를 배워달라고요. 나는 제목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웃긴 거야. 응? 얼마나 웃긴 거냐. 장자가 보기엔 그렇다. 물론 뭐 장자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쉬운 말은 아니에요. 아주 쓸모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에는 정말 그거는 뭐 쉽지 않지만 그것도 질문 던져볼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왔던 생각들 중에 쓸모있다라고 하는 가치들 중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정말 누구에게 좋은 거냐 이 생각을 쭉 발전시켜보면 그렇잖아요. 응? 아까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교칙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누구에게 좋은 거야? 선생님한테 좀. 응? 정말 누구에게 좋은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좋은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지? 안 착각했었어? 설마 이걸 보면서 야 교칙을 지켜야지 친구한테 얘기하는 순간 너는 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거야 우리는? 아니? 뭔가요? 세뇌당한. 우리는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럼 법은 누구를 위한 법? 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법들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창출되어지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오늘날 다양한 법들 보면 누구를 위한 법이 많냐면 가진 자를 위한 법도 적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분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법이라고 다 옳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 법은 선하지 않다고. 나에게 좋은 걸 선이라고 한다면 법은 물론 선한 것도 있을 거예요. 뭐 100% 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물론 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더 강한 어떤 제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어느 부분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거꾸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부분들은 남을 위한 걸 수 있다니까요. 남을 위한 걸 수 있다고. 대표적으로 교칙은 정확하게 거의 그 순도에 너무 순수해. 교칙은 정말 순수한 거예요. 누군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너무 순수해. 교칙은 학생의 이익은 거기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어. 교칙에서는 내가 아는 한에서는 더군다나 그것을 만드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데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헤아려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거의 나쁜 거예요. 뭐 더 분명히 말하면 거의 좋지 않은 거죠. 뭐 몇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좋지 않은데 나에게 좋다고 착각했던 거. 두 번째, 그것을 내 삶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 걸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나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왜 자꾸 착각을 하지? 좋은 거라고? 물론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장자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 직업이 자기가 하는 일? 아니. 이제 물론 이제 뭐 이게 여기도 이제 복잡하고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직업은 취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누군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 혹은 기업이라고 하는 혹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직업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취직이라고 내가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면 거꾸로 이것은 나를 사용하고 내 삶을 소진하는 걸 수 있다고요. 마치 여기 장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름 등불이 스스로를 태우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돈을 번다고 생각했지만 거꾸로 그거는 내 삶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과연 여기 등가교환이 일어났을까? 그만큼을 받은 걸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란 정확히 그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기업은 정확히 말하지만 어느 기업도 여러분이 나중에 노동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물론 뭐 노동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노동은 100% 확실해요. 내가 노동한 것보다 덜 주는 곳이 기업이에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건 이걸 어떻게 측정하고는 뭐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일한 것보다 덜 주고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것은 분명해. 요거는 분명해. 그렇지 않다면 기업이 저가지 않겠지. 기업은 평등한 교환을 바라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100이라는 것을 이곳에 줬을 때 100이라는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이 기업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이라는 것을 내어줬을 때 그것이 80, 90을 주면 정말 좋은 곳이고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경우 2, 30밖에 안 줄 거야 아마. 기껏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직업,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와 질문하면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가치였을까? 누구를 위한 인재였을까?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 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삶에 우리가 우리 쓸모로 하는 일들이 별로 안 많다고. 근데 물론 완벽하게 무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그런 유용함, 나를 베어가려고 하는 사냥꾼, 이렇게 나무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그냥 나는 정말 쓸모없어 그렇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100%. 가끔가다 가지 하나도 내줘야 되고 나뭇잎이라도 내줘야 되고 때로는 어느 정도 밑둥이 갈가지는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겠죠. 적어도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할 거잖아요. 나무꾼이 와가지고 산속에 들어와서 도끼를 들었을 때 제가 먼저요! 그렇지. 정말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삶을 바치고 스스로 삶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궁금한 거 있나요? 한 5분 정도. 너무 묵직하게 들어왔어.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쉽지는 않죠. 왜냐면 물론 이제 요 질문이 철저하게 장자식으로 가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나라고 하는 출발점을 장자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명확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나라고 하는 필요라든가 얘기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유용한 것이 누구에게 유용했는가. 적어도 이 유용의 출발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거가 먼저 있진 않고 오히려 사실은 더 먼저 있는 것은 너의 어느 부분이 쓸모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쉽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쓸모 있는 내가 나에게 쓸모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나에게는 쓸모 없는데 쓸모 있다고 착각하는 게 분명히 많을 거라고. 그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건 잘 따져보면 그렇잖아. 잘 따져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쓸모라는 걸 넘어서 나를 해치는 건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다. 개수나무와 온나무의 비유처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개수나무가 봐봐 나 다 되게 쓸모 있잖아. 이 쓸모를 그냥 가치로 바꿔버리면 되게 편해요. 착한 아이. 이건 거의 예외 없이 쓰여요. 착한 아이는 무슨 뜻인데?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적인. 누구에게 순종적인 거죠. 누구에게 착한 거죠. 이 착하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 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쓰일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착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함이야말로 나쁜 거라고. 착한 아이. 그쵸? 착한 아이라가 안 돼서 불만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내가 착하면 되네. 근데 많은 경우 착한 아이 뭔데? 누구에게나 착한 아이인 거죠. 써먹기 좋은 아이를 착한 아이라고 하죠. 착하지 마라. 착하다는 표현 별로 안 좋아요. 장자가 무용을 주장했던 것처럼 차라리 악함을 주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응? 난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응?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길거리 있는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뭐 예를 들면 길거리 있는 뭐 하다못해 지나다니는 어린애들한테 침 뱉고 뭐 할머니들 막 다리 걸고 막 이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지. 나쁜 아이가 된다는 건 착하지 않겠다는 거고 순종적이지 않겠다. 장자가 얘기하는 무용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쓸모없이 된다는 게 쉽게 안 하고 오히려 쓸모를 거부하겠다는 거야. 당신들이 쓸모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로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데 그걸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게 이해해. 질문 또. 몇 가지 나오죠.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데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길을 어떤 길을 갈 건지. 어떤 길을 가는 법을 여러분이 익히고 있는지. 적어도 장자는 길 없는 길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길 없으면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죠. 근데 어디로 만들? 길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 못 만들 거예요. 봐봐, 좀 전에 보여줬잖아요. PPT 만들던 애들은 프레젠테이션 못 한다니까. 비슷한 거죠. 또 하나는 과연 쓸모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이 쓸모는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인재양성이라는 말을 주의하세요. 인재양성이라는 말을 주의하세요. 여러분에게 비료 주고 농약 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로부터 뭐 한번 뽑아낼 게 뭘까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라. 사실은 거기로부터 출발한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착해가지고 여러분을 인재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과로쳐진 말이에요. 어떻게 뺏어갈까가 과로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인재를 모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 불평등이 있다. 그걸 알아두면 뭐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준혁 질문 없어요? 돌아갈 땐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도 거기서 또 가시밭길 있으면 다시 또 계속 돌아가나. 뭐 어찌됐건 저것도 피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큰 길이 가시밭길이 되고 그 돌아가는 길이 큰 길이 되면은 또 다른 돌아가는 길이 생기죠.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큰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장자의 약간 사회 방법이에요. 큰 길이 언제 큰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렇게 된 건데 왜 사람들이 많이 갈까? 무난하고 이게 그게 무난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빵은 칠 수 있어. 아니 어,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해 주니까는 그렇게 간다고 하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자가 얘기하는 길이 항상 좁을 수밖에 없지. 큰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마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꺼요. 네, 꺼주세요.